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7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청룡입니다.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6월 17일 영업부서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 면허세 45,5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길게 적었는데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 냈다 이겁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세금과 공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 코드 번호 영업부서라고 언급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가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40500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6월 19일 주식회사 발산실업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중 50%는 당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고요.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5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은 당좌 수표 끌어줬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 예금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50%, 즉 500만 원은 그쪽에서 갚지 마라고 했다 이겁니다. 기분 좋다 그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6월 19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 발산실업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의 당좌 예금 500만 원 기록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인식한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6월 23일 영업부 사원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DC형이다. 그죠? DC형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고요.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입장에서 연금을 불입하면 회사 의무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불입한 금액 주인은 해당 직원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계 처리는 굉장히 쉽다. 회사 입장에서 불입하는 금액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적고 차변에 그 부분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그걸로 끝 됐죠. 그래서 불입하는 금액을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영업부 사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3일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고요.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 얼마라고? 300만 원. 그리고 돈을 보통예금으로 주었다고 했거든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7월 21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950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주식회사 다현물산에게 9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단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 항목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즉시 상기하기로 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괄호한 내용은요. 굳이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반대 포지션이지만 그게 손익계산서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반대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됐다. 그와 반대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서 반대 포지션을 먼저 상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주식을 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자기 주식의 처분 붕괴이다. 됐죠? 자, 자기 주식 애당초 취득원가만큼이 차변으로 자본조정 항목으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950만 원. 그거를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으로 분류되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그리고 돈 들어오는 거 차변에 적고요.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포인트 혹시 반대 포지션에 있으면 그거 먼저 상계 먼저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입력합니다.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자기 주식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금액은 얼마요? 애당초 취득원가 9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요거를 없애주는 거다. 자, 950만 원짜리 자기 주식 없애면서 돈 얼마 받았다고요? 900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자, 들어오는 돈 차변에 적으면 되겠지요. 지금 현금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 인식하면 되겠다. 그죠? 미수금.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다현물산. 자, 900만 원 이렇게 적고 그럼 결국 95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9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싸게 팔았다 그지? 손해봤습니다. 5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면 딱 좋겠는데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혹시 있는지 이제 그거를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 7월 21일자로 조회하면 되겠네요. 7월 21일 이렇게 조회하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일치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데이터가 조금 불안전성이 있나 보다. 그죠? 무시합시다. 그래서 차이 내용 뭐 그냥 아니요라고 누르고 조회 시작합시다. 자, 볼까요? 자본 쪽에 자본 잉여금에 있을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네요. 30만 원. 해당 내용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작년도로부터 전부 다 넘어온 금액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금액 30만 원 있다 이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 인식하고 싶은데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니까 요거 30만 원 먼저 없애고 나머지 20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다. 결론 났죠? 자,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 합계잔액시산표 화면은 닫을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입력 계속합니다. 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기록합니다. 대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얼마를? 30만 원을.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까지 딱 복습을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별표 쳐두시고요. 혹시 또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항 봅니다. 10월 1일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빙고전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700만 원은 당사 발행 약속어음 만기 2개월 요걸로 지급했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 미리 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에 선급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700만 원 돈을 약속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원재료 결국 살려고 음 발행한 거다. 그죠? 그러면 대변에 지급음 계정 과목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10월 1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어디다고요? 빙고전자 700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당연히 빙고전자겠지.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출발합시다. 1번 문항 1월 25일 일본 거래처인 하니젬코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통관 절차에 따라 부산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답니다. 길게 적었는데요. 물건 수입하면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뭐라고요? 55 수입이다. 그리고 55 수입 유형의 경우에는 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 없지만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으로 줬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끝. 회계 처리. 자, 입력합시다. 분석 끝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언제다고요? 1월 25일이라고 여기서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작성 연월일 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에서는 납부일자라고 적혀 있다 그죠? 뭐 요 날짜도로 확인할 수도 있고 됐습니다. 1월 25일을 합니다. 1월 25일 유형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2천만 원, 200만 원, 20, 000, 000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자 세금 계산서가 문제에서 제시되었을 때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그거 그대로 적어주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품목의 수입 신고 필증 참고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적어줍시다. 뭐 적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수입 신고 필증 참고 뭐 그대로 적어줍시다. 앵무새처럼 수입 신고 필증 참고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적어봤습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자, 거래처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일본 거래처 뭐 요런 데서 수입했다고 요거를 거래처로 적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세 신고돼야 되는 거래처를 적어주는 거다. 즉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 끊어준 어디 세관을 부산세관 요거를 거래처로 적어주는 것이다. 상단은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됐죠? 그래서 상단 거래처 부산세관입니다. 전자 여고요. 분계는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2월 28일 영업부서에서는 제품 광고료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요거를 힘결의 신문사에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요거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유형으로는 뭘 적는다고요? 매입이면서 현과 번호로는 61번일 겁니다. 요거를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런 번호는 뭐 되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매입이면서 현과 이렇게 찾으면 61번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제품 광고를 합니다. 차변에 광고 선점비 입력하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2월 28일 자, 유형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60일 현과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두 개 합해진 결제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이란에다가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즉 결제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란에 11만 원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110,000 그리고 엔터키를 딱 누르면 10만 원과 만 원으로 쫙 자동으로 갈라지더라. 거래처는 힘결의 신문사이고요. 분계는 차변에 광고 선전비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생산과 관련돼 따른 언급 없으니까 당연히 800번대 코드 입력하면 될 거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5월 7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한류의 제품을 동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떠올릴 단어가 뭡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다 이겁니다. 영세율이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래다. 자,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니까 부가세 유형은 12영세가 될 거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5월 7일. 참고로 자, 우리 보통예금으로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에는 요거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실무에서는 보통예금, 현금 그런 거 구분 없이 세금 계산서에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구나. 뭐 그런 거 확인했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입력할게요.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유형 12영세고요. 자, 세금 계산서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으면 품목, 수량, 단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하기로 우리 약속했다, 그지? 그러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립 컴퓨터라고 적어주고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100만 원. 1000000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 자동으로 입력될 거고, 부가세는 당연히 없다, 그지? 왜? 유형이 영세니까.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한류랍니다. 자, 전자여부 여고. 자, 영세율 구분 뭡니까? 3번이지 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 잘 적으면 되겠다. 보통예금으로 전액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6월 3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다음의 화물 트럭을 주식회사 호랑전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각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취득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답니다. 자, 매각대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나와 있고요. 취득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나와 있고, 매각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까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입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유형자산 매각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따라서 11 과세가 될 거고요. 자,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의 매각 우리 많이 해봤다, 그죠? 빨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분석해 봅시다. 취득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나와 있지만 취득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구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했다가 그냥 부가세 신고 통해서 홀랑 돈 받아 먹었다 이겁니다.
장부에는 취득금액 3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즉 장부 금액은 3천만 원 빼기 1,500만 원, 1,50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된다. 1,5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 받고 팔았다고요? 매각대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나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받아봤자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다. 그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했다가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손익 분석할 때는 only 공급가액, 물건값으로 받는 요 금액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1,2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1,5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300만 원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열심히 점프 입력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나오면 맞게 입력한 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빨리 입력해 볼게요. 6월 30일입니다. 유형 11 과세고 공급가액은 1,200만 원, 부가가치세 12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지? 1200000 부가세 120만 원. 공급처명은 호랑전자.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자, 1단계 대변에 취득원가 적어준다. 그지? 계정과목은 차량 운반구라고 적으면 되겠네. 취득원가 3천만 원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차변에 2단계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준다. 그지?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 209번 코드입니다. 1500000. 3단계 받는 금액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기록하고 거래처는 위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호랑전자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공급가액 1,200만 원과 부가세 120만 원 합한 1,320만 원 된다. 자, 마지막 단계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 그지?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차변에 채운다는 거는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겁니다. 비용이므로 계정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그 금액은 300만 원이다. 아하,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일치하네요. 잘 입력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됐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인데요. 자료 제시 형태가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참신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애당초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이런 거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 제시되어 있지만 매입세 공제 받았다고 했으니까 요거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문제 같거든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연습해 두자.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5번 문항 볼게요. 9월 28일 판매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해의 체육대회에 후원할 목적으로 수건 200장, 한 장당 3,000원이랍니다. 요거를 송화타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지급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자,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그 지출이 접대 관련 지출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수익 뭐라고요? 불공이라고 선택해야 되겠다. 자, 불공이라고 입력하려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불공제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으니까 54 불공 됐습니까? 불공제 이유는 접대 관련 지출. 자, 그리고 하단 회계 처리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분석 끝났고요. 자, 특이한 점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게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라고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자 여부에다가 부라고 체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입력할게요. 9월 28일 유형은 54 불공이다. 공고가액은 자 200장 곱하기 3,000원 얼마입니까? 금액 계산해 봅시다. 200장 곱하기 3,000원 하면 6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공급가액 60만 원, 부가가치세 6만 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조금 문장이 모호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60만 원과 6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어디요? 송화타월이 되겠다. 자, 주식회사 동해라는 거래처에 줄 거지만 우리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송화타월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송화타월을 거래처로 적어주자. 자, 전자여부 여기 좀 특이했다 그지? 여가 아니고 부라고 체크해야 된다. 0번을 누르면 되겠다 그죠? 0번 누르고 넘어갑니다. 불공제 이유는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4번이라고 선택하고요. 분계는 자 차변의 접대비 코드 번호는요. 판매 거래처라고 되어 있으니까 800번대 코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그죠? 왜? 불공이니까.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60만 원 뭐 이렇게 제시돼 있어 가지고 현금으로 대변에 60만 원, 나머지 6만 원은 뭐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한 사람도 전부 정답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냥 60만 원 부가가세 별도라고 돼 있으니까 66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주은 걸로 봐 가지고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 아까 문장이 모호한 면이 있었다. 됐죠? 자, 대변에 현금 66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기존의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7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세 공제는 생략한답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답니다. 됐죠? 그래서 자료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기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3억 5천만 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3,500만 원. 요거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350, 000, 000.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요거 3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20, 000, 000. 그러면 부가가치세 자동 입력. 그리고 3번 라인에 금액이 적히면 그 금액의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 적기로 했다 그죠? 물론 이 부분 입력 안 하더라도 정답으로는 인정되겠지만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번 라인에 22, 000, 000 이렇게 입력해 줍시다.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금액 300만 원, 30만 원. 비고 시가이고요. 원가는 200만 원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급이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러나 엄연히 과세니까 4번 라인에 그 내용을 적어야 되고 철저하게 과세 표준은 시가다 그죠? 그래서 300만 원, 30만 원 이 부분을 적어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3000, 000 그리고 30만 원.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 2,800만 원 영원 이렇게 돼 있고요. 원화 환산액이랍니다. 영세월 세금계산서 발급한 바 없음. 알고 있다 그지? 직접 수출한 건데 무슨 영세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2,800만 원 요거는 영세면서 기타 6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것이다. 280000000. 자, 매출 쪽은 모두 입력 끝났고요. 이제 매입 자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자료 990cc 경차 구입액이랍니다. 영업용 사용 목적이고요. 세금 계산서 수취함. 자, 세금 계산서 수취본으로 적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요런 거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죠?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됐죠. 그래서 이 부분 세금 계산서 수취본으로 기재하되 고정자산 매입, 즉 11번 라인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이다. 3천만 원과 300만 원. 3000000 그리고 30000000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일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거는 비영업용 요건, 소형 승용차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떠올리자라고 했습니다.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택시회사 또는 승용차를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승용차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2000cc 이하 승용차가 비영업용이 아니고 영업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사 외의 나머지 회사들은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전부 다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택시회사 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라는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요 승용차는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이 맞습니다. 자, 이제 소형 승용차 요건 따져봐야 됩니다. 소형 승용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8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차라고 했습니다. 왜?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배기량이 나와 있다. 얼마 몇 cc입니까? 990cc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차는 경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결론적으로 해준다. 됐죠.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여기 300만 원이 매입세 공제 불공제 되면 안 되니까 16번 라인 쪽에 전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됐죠. 그냥 11번 라인에만 적으면 그걸로 끝. 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세금 계산서 매입액. 자, 접대 목적이니까 매입세 공제 불공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은 일단은 수치본으로 적자라고 했었죠. 10번 라인에 적고 이 부분이 다시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500만 원, 50만 원 적을게요. 10번 라인에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 부분이 동시에 16번 라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쪽에 반영돼야 되니까 여기에 반영되도록 여기 49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500000 500000 이렇게 입력 됐습니까? 그 다음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매입액 원재료 사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요? 이 부분 매입세 국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니까 10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225000000 2250000 됐습니까? 이미 500만 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과 225000000 합한 금액으로 10번 라인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과 225000000 합하면은 230000000 나옵니다. 230000000 그러면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도 23000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간이 과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법인카드 결제액 500만 원, 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별표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부분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을 겁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을 때 네 가지 항목은 속아내고 나머지만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는 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자라고 했었죠.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냐? 그러면 매입소득세 안 되니까 빼자. 두 번째, 업종이 다군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이냐? 예를 들어서 여객 운송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 그런 업종이냐? 그런 거 있으면 속아내자. 매입소득세 안 되니까. 흡사, 간이과세자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다군 애들은. 그리고 세 번째, 매입세공제, 불공제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간혹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로 신고해야 되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거는 무시하고 속아내자 이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했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부분. 우리가 연습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출제 빈도가 좀 낮았거든요. 이번 문제에서 출제되었네요. 이제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매입소득세 못 받은 내용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부분은 매입소득세 받는 내용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전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한 이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됐죠? 요게 모든 내용 입력 완료한 화면. 자, 입력 끝났고요. 내용 저장하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는 2017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4월부터 6월입니다. 요거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약갱신일은 2017년도 5월 1일이랍니다.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4, 5, 6월 세 달치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중간인 5월 1일에 계약이 갱신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빨리 입력합시다. 부동산 임대 공가격 명세서 메뉴 열고 4월부터 6월 기간 입력합니다. 임차인이 누구라고요? 신미상사. 자, 동은 없네요. 자, 1층 101호 이렇게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층 101호. 그 다음 87제곱미터고요. 사무실 용도랍니다. 자, 2015년 5월 1일부터 2017 4월 30일까지 2015 0501부터 2017 043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 2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2017-0501에 갱신되었고 2년 주기다 그지? 잠깐만 2019 4월 30일까지 그지? 2년 주기다. 2019 0430 이렇게 입력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 2천만 원, 180만 원, 1800000 관리비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과세표준은 아래쪽에 자동으로 딱 계산돼서 집계된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고, 자, 혹시 시간 있으시면 뭐 검증도 해보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한번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시험 치는데 시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자, 참고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자, 여기 소개를 봐도 되고요. 전체 합계를 봐도 됩니다. 소개는요, 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집계된 거고, 전체 합계는 혹시 임차인이 뭐 2사람, 3사람이면 요 내용 전부 다 합계된 게 밑에 나오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임차인이 1명밖에 없으니까 요 소개 내용이랑 전체 합계 내용이랑 똑같을 겁니다. 됐죠? 자, 검증해 볼게요. 빨리. 자, 월세 등 간주임대로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는데요. 월세 등은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 부분이 집계되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월세 150만 원 한 번, 180만 원 두 번일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는 20만 원 곱하기 세 번일 겁니다. 자, 180만 원 곱하기 2 하면은 360만 원이거든. 그거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이렇게 더하면 570만 원 쉽게 검증 가능합니다. 간주임대료는요. 1000만 원 곱하기 1.6% 곱하기 365분의 자 4월달이 30일까지다 그지? 이렇게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6% 365분의 5월, 6월, 5월달 31일, 6월달 30일 그러면 61일 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합계해보면 과세표준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 곱하기 1.6 곱하기 0.01 곱하기 30 나누기 365 하면은 13150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 2천만 원 곱하기 1.6 곱하기 0.01 곱하기 61 나누기 365 하면은 53479 나옵니다. 요거 두 개 합한 거가 되겠지 뭐. 그러면 66629가 나옵니다. 66629라는 게 간주임들에 대한 과세표준일 것이다. 됐죠? 이렇게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메뉴 닫을게요. 저장하고 메뉴 닫자.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 할인 발행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7년도 귀속 사채 액면이자 나와 있고요. 보통 예금으로 이체한답니다. 그리고 2017년 귀속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할인 발행했답니다. 할인 발행한 이후의 이자 비용 인식 분계를 하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채의 발행 후 이자 비용 인식 문제가요. 일반적으로는 이론 문제로만 출제되고 실기편 문제로는 잘 출제가 안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 문제에서는 실기편으로 출제가 되었네. 우리가 못 풀 리 없다고 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사채 할인 발행은 뭡니까? 다른 회사들의 사채에 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가 이자율이 좀 낮더라 이겁니다. 액면이자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즉 시장 이자율보다 우리 액면이자가 낮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우리 사채가 안 팔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사채 액면금액보다 좀 싸게 작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채 할인 발행이었다. 할인 발행. 됐죠? 자, 싸게 사채를 발행했지만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액면금액 그대로 다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이 지금 계속 쌓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한 다음에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는요. 액면 이자로 적혀 있는 직접 돈 나가는 금액뿐만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의 부분도 플러스해 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 이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회계 처리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사채를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 8천만 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결국 6천만 원에 발행한 것이었다. 그러면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 들어오는 돈 적습니다. 현금이라고 가정할까요? 현금 6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 사채 액면 금액으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8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은 차변 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기록할 때는 사채 부채다 그죠?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부채 쪽에 기록되고 8천만 원. 그 사채 계정 과목의 차감 항목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마이너스로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돼 있던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 대변 쪽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기록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빼기 2천만 원은 그 발행 금액인 6천만 원으로 기록된다라고 했었지요. 자, 요게 할인 발행 회계 처리고요. 사채 할인 발행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발행할 때 6천만 원 밖에 돈 안 들어왔지만 만기가 되면은 8천만 원이나 엄청 큰 금액으로 갚아야 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의 부분만큼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2천만 원이라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중에서 올해는 1423760만큼이 이제 상각이 되더라 이겁니다.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됐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좀 적어 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될 거고요. 대변에 돈 나가야 될 겁니다. 돈 얼마만큼 나갑니까? 액면 이자만큼 나갑니다. 1,0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갔대요. 보통 예금 1,000만 원. 돈 1,000만 원 나가지만 이것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의 부분도 합해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1423760이래요. 1423760. 요거는 계정 과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적어주면 되지 뭐. 차변에 있던 거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자 비용 인식하는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거지 뭐. 1142370. 됐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조금 시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중에서 수동 결산에 해당한다. 그죠? 오케이. 회계 관리 버튼 누르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12월 31일자로. 자, 대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적어주고. 그죠? 1000000.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23760. 맞죠? 1423760. 차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거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 회계 처리 완료. 2번 문항.
단기 중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전표는 각 주식별로 각각 입력하고요.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하랍니다. 자, 주식이 두 가지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답니다. 계정 과목 뭐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평가 손익 인식해가지고 그 부분 바로바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내버리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보유 주식수, 주당 취득원가, 주당 기말 공정가치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애당초 취득원가도 있고 작년도 말의 공정가치도 있고 올해 말의 공정가치도 있다. 그러면은 올해 말 공정가치와 작년도 말의 공정가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단순하네요. 그냥 올해 전부 다 취득했나 봅니다. 됐죠? 단기 중에 취득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 그러면 취득원가와 올해 말 공정가치 두 개 차이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바로바로 인식하면 되는데, 자, 주식회사 현화라는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 이익이 나왔고요. 주식회사 서윤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주식별로 지금 인식해라고 회계 처리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이익 기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 이렇게 각각 구분해 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는 주식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꼭 좀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하기로 합시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분석했고요. 입력해 봅시다. 입력하기 전에 뭐 금액을 먼저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주식회사 현화는 한 주당 10,000원씩 이익 본 겁니다. 그죠? 곱하기 500주니까 금액으로는 500 곱하기 만 하면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평가 이익 나올 것이고요. 주식회사 서유는 한 주당 15,000원씩 지금 손해 봤습니다. 그죠? 그게 250주니까 375만 원. 평가 손실 인식하면 될 겁니다. 입력할게요. 12월 31일자로. 자, 주식회사 현화는 이익 봤다고 했죠. 500만 원. 자, 차변에 자산의 증가 기록합시다. 단기 매매 증권. 거래처 입력하자고 했죠. 서윤. 아, 현화다. 그죠? 현화.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겁니다. 5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서윤권은 375만 원 손해봤다 그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적으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라인을 입력하면은요. 요 위에 있는 두 개 라인의 차변 금액, 대변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은 전표 번호가 다음 번호로 자동 부여될 겁니다. 이왕이면 한 문항이니까 전표 번호가 하나로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그 다음 라인 두 개 입력하고 나서 번호 수정 요 버튼 사용해도 됩니다. 그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저는 전표 삽입 요 기능을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됐죠? 자, 전표 삽입. 내가 넣고 싶은 장소 바로 아래쪽 라인에다가 커서를 두고 전표 삽입 버튼 누르면 한 줄이 쫙 생긴다. 그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할게요. 자, 차변. 그러면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 좋겠네요. 차변 쪽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요거를 입력하고 금액 375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3750000 그리고 대변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3750000. 요 단기 매매 증권은 거래처가 서윤이라고 했죠. 서윤. 이렇게 거래처 입력하면 되겠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는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인식하랍니다. 제시 다 해줬네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다, 그죠? 차변에 있는 거 대변에 적어서 전부 없앱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입니다.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에 적어서 전부 없앱니다. 차이 금액에 대해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되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자. 자, 수동계산이다, 그죠? 부가세 대급금 먼저 없앱시다. 대변 부가세 대급금 금액 2,500만 원. 차변 부가세 예수금 부채를 없앱니다. 얼마요? 5,500만 원. 그래서 차이 금액인 3천만 원을 이제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3천만 원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 원만큼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만큼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죠. 대변에 잡이익 만 원. 따라서 3천만 원에서 만 원 차감된 2,99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죠? 요거를 대자 차익으로 남아 있는 요 부분을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추가 설정 문제다, 그죠? 자, 추계액의 100%만큼이 올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야 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이렇다 이겁니다. 생산직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고요. 사무직에 대해서는 1,500만 원 빼기 600만 원, 9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될 겁니다. 차변외 퇴직급여, 대변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수동계산도 가능하지만 우리 이런 문제 자동계산으로 입력하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했다, 그죠? 자동계산으로 입력하기로 합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봅시다. 1월부터 12월. 자,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예를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요. 뭘 누르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화면이 원래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지 조금 이번 회차 기출문제 데이터가 조금 불안전성이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됐습니다. 저는 아니요 버튼 누르려고 합니다. 자, 생산직에 대한 부분 먼저 입력할게요. 매출원가에 있는 농업에 있는 퇴직급의 전입액이죠. 여기다가 2천만 원 입력한다. 그리고 본사 사무직에 대한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퇴직급의 전입액 여기다가 900만 원 입력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있어서 퇴직 충당 버튼 요거 사용하셔도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번 회차 기출문제 보니까요. 데이터가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퇴직 충당 버튼 누르더라도 아무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오더라도 우리 못 풀 이유 없다, 그죠?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 따박따박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입력해버리면 클릭해버리면 되겠다.
됐습니다. 4번 문항 풀어봤고요. 5번 문항 봅시다.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2만 원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결산일 현재까지 그 발생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기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다. 바꾸어 말하면 실제 현금이 더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지금 작으니까 실제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차변의 현금 2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2만 원 이렇게 기록했겠지요. 기중에 이렇게 회계처리했는데 요 현금 과부족 원인이 끝까지 안 파악해졌다고요. 그러면 결산일에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변에 2만 원만큼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다. 수동 계산이다 그죠? 빨리 입력합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차변에 현금 과부족 기록하고 얼마? 2만 원. 자, 대변에 잡이익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 주식회사 청룡은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사원 등록을 수정하고 수당 등록 또한 등록 및 수정한다. 생산직 사원 박나래의 1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급여 지급일은 31일이랍니다. 자, 1월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사원 등록 메뉴도 작업해야 되고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원 등록 메뉴 봅시다. 원천징수 탭 누르고요.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박나래 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뭘 수정해라는 겁니까? 자,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 뭐. 급여 내역이 쭉 나와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한테 제공한답니다. 그러면 밥 따로 주고 있으니까 식대 요 부분은 과세다 이겁니다. 과세. 요거는 비과세. 설수당은 회사가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이랍니다. 과세다 그죠? 자, 사용하던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라고 체크하랍니다. 수당 등록 메뉴에서. 됐죠? 나타나지 않도록 작업해 달랍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임. 자, 야간 근로수당은 야근 수당이랍니다.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월정액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당 등록 메뉴에서 항목을 입력할 때 정기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정기, 부정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채점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뭐 일괄적으로 정기로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단순화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원칙대로 입력하라 이겁니다. 자, 정기, 부정기 할 때 부정기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 세 가지라고 제가 요약드렸습니다. 자, 월정액 급여, 즉 매달마다 따박따박 주는 거 아닌 거를 부정기라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가끔씩 주는 보너스. 두 번째, 야근 수당. 야근해야지만 주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와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정산받는 거, 이런 걸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항목이 부정기로 체크해야 되는 건데요. 자, 원칙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자, 기본금은 뭐 따질 필요 없고, 월정액 정기고 당연히. 자가운전 보조금 이 부분은 실비 변상적 급여 범주에 속한다라고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는 영수증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정산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가운전 보조금 네 차 가지고 회사 업무용으로 쓰면 그냥 20만 원까지는 그냥 비과세로 지급해 주는 거 인정해 주겠다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격은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성격상 당연히
요거는 전기, 비전기로 나눠 봤을 때 부전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부전기. 식대 요거는 전기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주니까. 설수당 가끔 주는 보너스니까 부전기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야근해야만 주는 거니까 부전기입니다. 그 성격상.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전기, 부전기를 나눌 수 있는데 요거 원칙대로 입력해라 요 말입니다. 전기적 성격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다. 됐죠? 그 다음 박나래 씨의 직접 연도, 자, 낙서 좀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풀어볼게요. 계속. 자, 박나래 씨 직전 연도 총 급여는 2,750만 원이고 월정액 급여는 140만 원이랍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사무직이면 안 됩니다. 생산직 사원이라야 된다. 두 번째,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라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월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라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다 이겁니다. 첫 번째 요건 생산직은 맞습니다. 세 번째 요건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 요것도 요건 충족합니다. 자, 그런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75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이하 그 요건은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 보험 소득세 원천지수 세액은 그냥 데이트 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 거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돼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사원 등록 메뉴를 수정해라는 말은 요겁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 내용에 보면 생산직 여부, 그 다음에 야간 근로 비과세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체크 수정해달라 요 말입니다. 자, 생산직 사원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직 여부는 그대로 여라고 체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 근로 비과세 요거를 지금 현재는 여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요거를 부라고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묻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특이한 문제긴 한데요. 못 풀 이유는 전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을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거든요. 조금 구석진 내용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 됐죠?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 작업은 끝났고요. 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면 되겠습니다. 1월달 급여고요. 지급일은 1월 31일입니다. 자, 박나래 사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것이고 수당공제 버튼 눌러가지고 일단 비과세 표시 여부를 체크합시다. 그러면 과세는 검정색,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작업하기 한결 손쉬워진다 이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기본급 과세다 그지? 100만 원 입력하고 자, 상해라고는 따로 없고 설수당이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겁니다. 자, 설수당 입력합시다. 과세다 그죠?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설수당 입력합니다. 과세고 설수당. 자, 전기 부전기. 자, 그 성격상 부전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수도 그 부분 딱 언급이 돼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설수당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40만 원. 자, 그 다음 식대. 자, 그러면 요 기본급 입력했고 설수당 입력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부터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권 충족한답니다. 그러면 파란 색깔 여기다가 20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식대 10만 원. 요 부분은 밥 따로 주니까 과세다 그지? 그래서 파란 색깔 식대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파란 색깔 식대 이거는 안 나타나도록 부라고 체크하고요. 과세 항목 식대를 다시 등록해야 될 겁니다.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식대 비과세 요거는 정기 여부 부라고 체크하고 아래쪽에 과세 항목으로 식대를 다시 등록한다. 자,
정기 여부, 정기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까지 되어 있으니까 식대만 정기적 성격이다. 자, 등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검정색깔 식대가 나타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10만 원.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입력 끝났고요. 마지막 야간 근로수당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결론적으로 과세 항목이었다, 그지? 자, 현재 나와 있는 거 파랑 색깔 비과세니까 요거는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하고요. 자, 과세 항목인 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등록합니다. 자, 정기 여부 부정기다, 그지?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검정 색깔 야간 근로수당 나타납니다. 1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공제항목은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거 그대로 놔두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요 문제 입력 완료. 답 확인해 볼게요. 과세 항목 165만 원 되고요. 비과세 20만 원 이렇게 집계됩니다. 토탈 금액은 185만 원이다. 20만 원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파란 색깔 해당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있죠? 여기서 온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다, 그지? 문제에서 사용하는 수당 이외 항목은 부라고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금액 없는 요 세 가지 항목은 나타나지 않도록 부라고 체크해야 되는 작업이 빠졌네.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상여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하고 직책 수당 부라고 체크하고 월차 수당도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문제 입력 완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사원 등록 메뉴에 요 박나래 사원에 대해서 야간 근로수당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 비과세 여부란에 부라고 체크했다, 그죠? 이렇게 부라고 딱 체크되어 있으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설사 수당 공제 버튼 다시 눌러가지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던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요거를 다시 나타나도록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야간 근로수당에다가 아무리 금액을 열심히 입력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눈에 잘 띄는 숫자 5555 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요거를 아무리 열심히 입력하더라도 요 금액은 파란 색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쪽에다가 금액 입력했지만 집계가 뭘로 된다고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쪽으로 집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상 성격 기능이 딱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사원 등록 메뉴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미 체크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구현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기능이 프로그램 자체에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 항목인 검정색으로 이렇게 새로 등록해가지고 금액 입력한 사람도 당연히 정답이고 그렇지 않고 야간 근로수당이라는 검정색을 새롭게 등록하지 않고 파란색에다가 그냥 바로 요 금액을 입력한 사람도 그죠? 15만 원을 여기 입력 안 하고 그냥 여기다 입력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도 정답으로 이번 회차에 인정이 다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거 부연 설명드렸고, 자, 우리는 그냥 새롭게 등록했으니까 요 파란 글자 안 나오도록 다시 만들고 요 문제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자세하게 풀어보았다.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말정산 문제 봅시다. 2번 문항. 자, 다음은 김갑돌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다가 입력하고요.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십시오. 됐죠? 단, 세부담 최소화 및 부양가족은 모두 사원 김갑돌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라고 표시. 뭐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갑돌의 부양가족 및 소득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1번이라고 번호 붙여진 자료 보면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추가 공제 여부 그거를 입력하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사원 등록 메뉴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다가 입력하는 식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이 문제도 특이하게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여기다가 작업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되었네. 사원은 김갑돌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자, 본인 세대주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고. 추가 공제 아파트 거 있습니까? 김갑돌 남자거든요. 뭐 여자라면 분야적 공제 같은 거 추가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남자라면 더 이상 고려할 거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있으니까 뭐 한부모 공제 같은 것도 해당 사항 없을 거고. 자, 김갑돌은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고. 자, 김갑서 부친입니다. 장애인 68세고 연간 총급여 350만 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 먼저 판단해야 되겠네요. 장애인일 경우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68세 뭐 나이 요건 충족하지만 혹시라도 나이 요건 충족 못하더라도 요 부친은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 자,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의 요건은 따져야 되겠다, 그죠? 총 급여가 350만 원이랍니다. 자, 350만 원 총급여일 때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면 500만 원까지는 70%가 근로소득 공제니까 350만 원 곱하기 30%가 근로소득 금액일 겁니다. 10500001. 그래서 1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죠? 그 규정 때문에 모범 정답을 보면요, 요 김갑서가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자, 그런데 요 연간 총급여 350만 원일 경우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려면 이런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김갑서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없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야만 정확하게 문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수정해가지고 문제 풀기로 합시다. 연간 총급여 깔끔하게 330만 원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연간 총급여 330만 원이면 뭐 다른 소득은 없다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없이도 그냥 이 부분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구나 뭐 요거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 경로우대 공제는 안 되겠다 그죠? 70세 안 되니까 68세밖에 안 되니까. 자, 파악 끝났고요. 자, 이 부분 입력합시다. 기본공제 여부에 60세 이상 체크하든가 또는 장애인 체크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입력하시면 모두 정답 인정될 겁니다. 60세 이상으로 저는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쪽에 추가로 작업할 겁니다. 1번이라고. 됐습니까? 또는 여기다가 바로 장애인이라고 체크하셔도 문제 없다. 자, 이 선수 봅시다. 이 선수 장인이랍니다. 배우자의 부친. 따라서 연말관계 보면은 2번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2번. 자, 우리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 보면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2번을 보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장인이니까 2번이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72세고요. 주식회사 한국의 사회이사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100만 원 넘어버린다 그죠?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한다.
자, 나 요건 충족하지만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수 요 장인은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그리고 나이가 70세 넘는다 하더라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추가공제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뭐 고요건 충족해야 되는 것이니까 분석 끝났죠. 그래서 이 선수는 요 기본공제라는 부라고 체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김갑돌은 본인이고요. 이도미 배우자입니다. 32세고 소득 없답니다. 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 되겠다, 그죠? 배우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 요건은 따질 필요 없다. 소득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다. 자녀 김일이 5세입니다. 소득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오케이. 20세 이하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녀 동그라미 자동으로 딱 되고요. 6세 이하 자동으로 동그라미 체크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제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에 대한 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작업은 끝났다. 됐죠?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연말정산 입력 탭 작업입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기로 합시다. 김갑서 장애인. 김갑서가 누구였나? 김갑서가 부친. 그죠? 오케이. 장애인. 김갑서의 질병치료비 500만 원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0만 원을 모두 갑돌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병치료비 의료비 공제됩니다. 자, 의료비 공제 기록할 때 본인 및 장애자 그리고 일반 나눠서 기록하는데요. 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쪽에 기록해야 될 거다. 그리고 김갑서 나이가 68세였다, 그죠? 자, 의료비에 있어서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그때 나이는 70세가 아니고 65세였습니다. 따라서 경로 우대 추가 공제를 못 받지만 의료비에 있어서 이 부분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 인정될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로 기록해도 정답 또는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로 입력해도 정답. 둘 다 정답 인정. 500만 원. 됐습니까? 그 다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0만 원 요거 기록해야 되겠지. 물론 비록 한도는 1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지출하더라도 100만 원 부분만 가지고 공제금이 계산되지만 그냥 150만 원 전부 다 입력하더라도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150만 원 입력해도 정답, 100만 원만 입력해도 정답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의료비 먼저 기록할게요. 자, 확대 버튼 눌러서 화면 좀 크게 만들고요. 자, 의료비 기록합니다. 의료비 란에 커서 두고 더블 클릭하면 이러한 상세 화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경로자 쪽에 입력해도 정답, 장애인 쪽에 입력해도 정답이다 이겁니다. 저는 장애인 쪽에 입력하기로 할게요. 50000000 그리고 자, 보장성 보험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란이 별도로 있다 그죠? 여기다가 1500000 입력. 그래서 공제대상 금액 100만 원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니까 여기 100만 원 입력해도 정답, 150만 원 입력해도 정답이다. 됐죠? 그 다음 요거 전부 김갑돌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자, 신용카드 공제에 있어서 의료비 요거 당연히 공제될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요거는 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둘 중에 뭐 보험료만 공제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 중에서 500만 원 부분만 신용카드 공제 내용으로 적어야 될 것이다. 42번 란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신용카드 쪽에다가 500만 원 적어준다. 됐습니까?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 다음 이 선수의 평생교육원 등록비 500만 원을 김갑돌이 현금 지급했답니다. 직계존속, 여기 장인이었다 그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김갑돌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과 본인 대학원 등록금 1000만 원을 모두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기록하고요. 본인 대학원 교육비 쪽으로 기록하면 되겠네요. 자,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다, 그지? 2000 000. 물론 이 부분도 100만 원 임액카드로도 정답일 겁니다. 그다음 대학원 등록금 1000만 원. 자, 교육비 중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내용 나오는데 본인에 대한 부분 10 000 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본인은 대학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녀는 대학원이 안 되고 대학교까지만 되고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도 되더라. 그리고 신용카드로 이 부분을 결제했답니다. 보험료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미 말씀드렸다고 그죠? 보험료만 공제되고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된다고 했고요. 자, 대학원 등록금 이런 부분들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나라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세 양성화 목적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내역으로 뭔가 변경 기록할 거는 전혀 없다. 그 다음 이돔이 미용 성형 의료비 100만 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100만 원 이 부분 의료비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안 된다. 자, 이 부분 100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중복 공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비록 미용 성형 수술이라서 의료비 공제는 못 받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 기존의 신용카드 500만 원 기록했는데 그지? 500만 원에서 100만 원 합한 6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6000 000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리고 김일이 세하 유치월 원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현금 영수증은 미수취함. 현금 영수증 수취했냐 안 했냐 요거 가지고 공제 여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요거 금액 납부한 거 소득공제 받으세요라고 증명서를 하나 주면요. 그걸로 그냥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700만 원. 이 부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취약전 아동이다 그지? 여기에다가 7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자, 인별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7000 000. 자, 700만 원 기록했지만 사실은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만 공제 대상 지출 되겠다 그죠? 그런 거는 프로그램에서 딱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700만 원 입력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입력해 봤고요. 참고로 이번 회차 기출문제 보니까 모범 정답에 신용카드 사용액 600만 원 요거는 입력 안 하더라도 정답 인정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7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